오늘 영상은요, 유명한 투자가인 레이 달리오가 제작한 경제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한 영상인데요. 저희 직원이 이 자막이 달려있는 영상을 봐도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리 경제는 공장의 기계에 있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경제가 움직이는 원리를 잘 모른다면 큰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레이 달리오는 이런 경제의 움직임을 템플릿화하였고 여러 사람에게 공유해주면서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레이 달리오는요, 이 템플릿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잘 써먹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라는 단어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정말 간단하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경제는 몇 가지 간단한 거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간단한 거래들이 무수히 많이 반복하면서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래들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경제를 움직이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생산성 증가, 두 번째로 단기 부채주기, 세 번째로 장기 부채주기인데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경제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좋은 템플릿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경제에서 가장 쉽고 간단한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바로 거래입니다. 경제는 이런 많은 거래들을 모아놓은 집합소 같은 거죠. 이 거래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걸 살 때 여러분은 거래를 하죠. 거래를 할 때는 현금을 주기도 하고 신용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래는 물건이나 서비스, 금융 자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고요. 신용 거래도 현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사용한 현금 금액과 신용 금액을 더하면 전체 지출 금액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비가 경제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전체 지출을 전체 판매 수량으로 나눠보면요, 거래 한 건당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거래라고 하는데요, 이런 많은 거래가 기계처럼 움직이면서 경제의 기본 요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 순환이나 경제의 움직임들은 바로 이 거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래를 이해한다면 전체 경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거래 관계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는데요, 구매자와 판매자는 어떤 물건을 거래합니다. 어디서 거래하죠? 바로 시장에서 하죠. 이 시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밀가루 시장이나 자동차 시장,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시장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는 여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체 지출액과 전체 판매 수량을 알 수 있다면요, 우리가 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개인이나 기업, 은행, 정부는 모두 방금 설명한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금이나 신용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요, 가장 큰 구매자와 판매자는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고 지출하는 중앙정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다른 구매자와 판매자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이 거래 매개체인 돈과 신용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금리를 변경하는 방법이나 화폐를 발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정부가 경제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특히 신용의 흐름에서 그런데요, 여기서 크레딧, 즉 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신용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자, 신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변동성이라는 것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이 신용도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려주는 사람, 즉 대출기관은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 돈을 더 벌기를 원하고요, 대출을 받는 사람은 보통 본인들의 형편보다 더 비싼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돈이 필요해서 빌리게 되죠. 예를 들면 집이나
집이나 차 같은 걸, 아니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신용은요, 대출 기관과 대출 받는 사람 모두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대출 받는 사람은 빌린 금액, 다시 말해서 원금을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요,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대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자율이 낮은 경우에는 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자가 저렴하니까 빌리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자, 대출해주는 기관이 이 약속을 신뢰하게 되면 바로 신용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신용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좋다면 돈을 빌리는 게 더 쉽겠죠. 이렇게 현금 거래가 아닌 신용 거래를 하게 되면 바로 부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부채는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자산이고요, 받을 돈이니까요. 반대로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가 됩니다. 향후에 대출 받은 사람이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이 자산과 부채가 사라져서 신용 거래가 마무리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신용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대출 받는 사람은 신용을 통해서 본인이 지출하는 규모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지출이 경제를 주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지출한다는 의미는요, 누군가에게는 소득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인데요, 누군가가 일부를 지출한다면요, 다른 누군가는 일부를 벌게 되겠죠. 반대로 누군가가 일부를 벌었다면 다른 누군가는 일부를 지출했다는 의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출을 늘린다면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면 대출 기관은 그 사람에게 대출을 더 해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용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는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요, 바로 상환 능력과 담보입니다. 부채 대비 소득이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환 능력은 좋은 것이고요, 만일 그 사람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신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담보입니다. 이 담보가 있다면 대출 기관이 돈을 빌려주는데 불안하지 않겠죠. 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대출도 증가하게 되고요, 지출의 증가로도 이어진다는 거죠. 공장의 톱니바퀴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의 지출은 다른 사람에게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점점 확장하게 되면 대출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이 계속 확장해 나가게 되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경기 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요, 다른 무언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냐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지식을 축적해 왔는데요, 이것은 바로 생산성 증가로 이어져 왔고요,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되어 왔고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만족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겠지만요,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장기적으로는 중요하지만요,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신용입니다. 생산성은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변동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의 변동이 경제 변동의 큰 드라이버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부채는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데요, 부채가 있다면 우리가 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반대로 부채를 갚는다면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적게 소비를 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채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거래에 큰 사이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짧게는 5에서 8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고요, 길게는 70년에서 1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변동성을 느끼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주 단위로 말이죠. 자, 이 그래프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파동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선 주위에 높낮이의 파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혁신이나 노력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바로 신용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때문입니다. 신용이 없는 경제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신용이 없는 경제에서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소득을 늘리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더 높은 생산성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더 많이 일을 해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성을
지출을 늘리는 게 유일한 성장 방법이라는 거죠. 나의 지출은 다른 사람에게는 소득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산성이 높아져야만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신용이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반듯한 직선을 그리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출을 하기 때문에 경기 순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법이나 규제가 생겨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신용이 존재함으로써 경기 사이클이 생긴다는 의미인데요, 돈을 빌린다는 것은 미래의 지출을 현재로 당겨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구입하고 싶다면요, 내가 버는 것 이상으로 지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의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의 시간을 벌게 되는데요, 이렇게 돈을 빌리게 되면 수입보다 지출이 작아야만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이클의 주기와 닮아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사이클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경제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 신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나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현금과 신용의 차이점입니다. 현금이란 것은 이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바텐더에게 현금을 주고 맥주를 산다면요, 거래는 즉시 완료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신용을 통해서 맥주를 산다면요, 술집에서 외상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나중에 돈을 내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과 바텐더는 자산과 부채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전에 신용 거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상금을 지불할 때까지 자산과 부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불을 완료하면 비로소 채무가 사라지고 거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 실제로는 신용이라는 것입니다.